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근교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 7시 반 알람이 울려 퍼집니다. 침실에서 먼저 일어난 재민이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소연이 이미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죠. 결혼한 지 1년이 막 지난 이들 부부는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신혼의 달콤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민은 34살로 외국계 대기업 전략기획팀의 팀장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면서 승진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때문인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잦아졌죠. 반면 소연은 31살로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일하며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시 출퇴근이 가능한 직장이라 퇴근 후나 주말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었어요. 아침 식탁에서 재민은 커피를 마시며 오늘도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만 끄덕이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예전 같으면 언제 들어올지 물어보거나 저녁은 어떻게 할지 묻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민도 처음엔 섭섭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재민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소연은 주로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함께 보던 예능 프로그램도 언제부턴가 각자 다른 것을 보게 되었죠. 대화도 점점 줄어들어 하루 종일 주고받는 말이 인사와 간단한 일상 공유 정도였습니다. 주말이면 재민은 골프나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가 있었고 소연은 대학 동기들과 만나거나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 재민은 서로 각자의 생활에 익숙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죠. 신혼 초기에 밀착된 생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관계로 발전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바쁜 남편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 예측 가능한 일상에 대한 지루함,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재민에게 직접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소연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재민이 회사 일로 나간 사이 소연은 집 안을 정리하며 문득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결혼 전 혼자 살던 원룸이 더 따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적어도 친구들과 자주 만났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많았는데 결혼 후에는 그런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신혼이니까 남편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했지만 정작 재민은 항상 바빴어요. 집에 있을 때도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거나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소연은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소연은 점차 자신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혼자 카페에 들러 책을 읽거나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에도 재민이 없을 때면 영화관에 혼자 가거나 전시회를 관람하는 등 독립적인 활동을 늘려갔습니다. 그런 일상이 한 달 정도 지속되던 어느 날, 소연은 회사 동료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평소 운동 부족을 고민하던 소연에게 동료가 러닝 모임을 추천해 준 것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모이는 소규모 러닝 클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입을 결정했죠. 첫 모임에 나간 소연은 생각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직장인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친근하게 대해주었어요.
특히 모임을 이끌어가는 지훈이라는 남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8살의 지훈은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다 유쾌한 성격으로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었죠. 지훈은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며 러닝 모임을 취미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연보다 3살 어렸지만 성숙한 면모와 배려심 깊은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무엇보다 소연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웃어주는 모습이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순수하게 운동을 즐기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겼습니다. 러닝 후에는 모임 멤버들과 함께 카페에 들러 수다를 떨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곤 했어요. 소연은 이런 시간들이 무척 즐거웠고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들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느끼던 답답함과 외로움이 말끔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재미는 소연이 운동을 시작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어서 좋겠다며 격려해 주었어요. 소연이 운동 모임에 가는 날이면 재민도 마음 편히 야근을 하거나 동료들과 회식을 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연과 지훈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소연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러닝 페이스를 맞춰주거나 운동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명목으로 자주 접촉했습니다. 소연도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지훈의 시선과 행동에서 다른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어느 토요일 러닝이 끝난 후 다른 멤버들이 먼저 자리를 뜨고 소연과 지훈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소연에게 개인적으로 러닝 실력을 늘려주겠다며 따로 만날 것을 제안했어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단순한 운동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며 수락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소연과 지훈은 정규 모임 외에도 따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러닝만 했지만 점차 운동 후 카페에서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벼운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주제도 운동에서 시작해 일상생활 취미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으로 확장되어 갔죠. 소연은 지훈과의 만남이 점점 기다려졌습니다. 재민과는 나누지 못하는 깊은 대화를 지훈과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지훈은 소연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소연을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죠. 이런 변화는 소연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기존 휴대폰 외에 새로운 폰을 개통했어요. 혹시라도 재민이 문자나 통화 기록을 보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브폰에는 지훈과의 모든 연락 내용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저장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난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재민이 예상보다 훨씬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터 미팅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오후 6시에 퇴근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들어가는 길이라 소연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재민의 귀에 드라이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이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재민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오늘은 일찍 와서 함께 저녁도 해먹고 영화라도 보자고 말을 걸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침실에서 나온 소연의 모습을 보고 재민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소연은 평소 집에서 입던 편안한 옷차림이 아니라 화려한 화장을 하고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정성스럽게 세팅했고 평소보다 진한 향수 냄새가 났죠.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재민이 기억하기로는 소연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꾸민 모습을 본 것은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소연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었어요. 재민이 알고 있는 소연의 폰과는 다른 색깔과 모델의 기기였습니다. 분명히 소연은 흰색 케이스를 씌운 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검은색 케이스의 다른 폰이었죠. 게다가 그 폰을 마치 누구에게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 서둘러 가방 안에 넣는 모습까지 포착했습니다. 재민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자 소연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일찍 왔네요라며 별로 놀라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친구가 갑자기 연락해서 잠깐 만나러 나간다고 말했죠. 금요일도 아닌 평일 저녁에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가는 것이 재민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냐고 물으니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학 동기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평소 대학 동기들과 만날 때는 이렇게까지 꾸미지 않았던 것을 재민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캐주얼한 옷차림에 가벼운 화장 정도였는데 오늘의 소연은 마치 특별한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것 같았어요. 소연은 서둘러 현관으로 향하며 늦을 수도 있으니 먼저 저녁 드시라고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있고 밥은 해놨다면서 재민이 더 이상 질문하기 전에 급하게 집을 나섰어요. 재민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소연이 나간 후 재민은 거실에 혼자 앉아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어색함과 부자연스러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그 낯선 휴대폰의 존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왜 두 개의 폰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것을 숨기려고 했을까 하는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의심을 품지 않았을 테지만 최근 소연의 변화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예전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며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죠. 재민은 소연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늘 본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재민은 충동적으로 집을 나서기로 결정했어요. 소연이 정말로 친구를 만나러 간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소연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은 조심스럽게 소연의 뒤를 따라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평소 친구들과 만날 때 이용하던 근처 카페나 레스토랑이 아닌 강남 방면 지하철을 탔어요. 재민은 몇 칸 떨어진 곳에서 소연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소연은 서둘러 걸음을 옮겼고 재민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어요. 소연이 향한 곳은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재민은 소연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죠. 친구와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왜 하필 호텔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선 재민은 멀리서 소연의 모습을 찾았어요. 소연은 로비 한쪽 라운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은 로비 반대편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소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성이 소연에게 다가갔고 소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 남성은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의 젊은 남자였어요. 재민보다 어려 보이는 나이에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연과 남성은 자연스럽게 라운지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재민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과 그 남성의 대화는 매우 친밀해 보였어요.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었고 때로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맞잡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재민이 알고 있는 소연의 대학 동기 중에는 이런 남성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소연이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1시간 정도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계산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미는 그들이 로비를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호텔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재민의 온몸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소연과 그 남성의 모습을 본 재민은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를 보니 그들이 10층에서 멈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층에 도착한 재민은 복도를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길고 조용한 복도 끝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그 방향으로 걸어가며 어떤 객실인지 확인하려 했죠. 복도는 고요했지만 재민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객실 앞에 도착한 재민은 문에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어보려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점차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재민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히 소연의 목소리였고 그것은 재민과 함께 있을 때 내는 소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신음이었습니다. 재민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문틈 사이로 계속 들려오는 소리들은 냉혹한 현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고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감정들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할 수는 없었어요. 재민은 조용히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나온 재민은 멍한 상태로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아직 집에 오지 않은 상태였고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방금 전 목격한 일들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재민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복잡하게 얽혀 가슴을 짓눌렀죠. 하지만 재민은 감정에만 휩쓸려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4살의 성인이자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소연을 추궁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소연이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인사를 하며 친구들과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어요. 재민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연의 거짓말을 직접 듣고 있자니 가슴이 더욱 아팠지만 지금은 참을 때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회사에서 재민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본 장면들만 맴돌았어요. 동료들이 무언가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재민은 결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평판이 좋은 탐정 사무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불륜 조사 전문 업체들의 홈페이지를 하나씩 살펴보며 어떤 곳이 가장 신뢰할 만한지 비교해봤습니다. 여러 후기와 상담 사례들을 읽어보니 이런 일이 재민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틀 후 재민은 강남에 위치한 한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어요.
상담을 맡은 탐정은 50대 중반의 베테랑처럼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재민이 상황을 설명하자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사례를 많이 봤다고 말했어요. 탐정은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연의 일상 패턴을 파악하고 그 남성과의 만남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비용은 적지 않았지만 재민에게는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며 재민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사무소로 나와달라고 했어요. 재민은 두려운 마음으로 탐정 사무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탐정이 건넨 파일에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파일 안에는 소연이 사용하던 서브폰에서 추출한 메시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지훈이라는 남성과 주고받은 수많은 문자와 사진들, 그리고 통화 내역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메시지 내용들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과 만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재민에 대한 불만들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호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침대에서 함께 이불을 덮고 찍은 셀카부터 관계 후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탐정은 또한 호텔 출입 기록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수집해 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죠. 재민은 증거 자료들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탐정은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재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다음 날 재민은 미리 예약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대형 로펌의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상담실에 들어서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재민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라고 소개한 이는 가족법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였죠. 재민은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 책임을 입증하는데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특히 서브폰에서 나온 메시지와 사진들, 그리고 호텔 출입 기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재민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협의 이혼으로 서로 합의하에 조용히 헤어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재판상 이혼으로 법정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협의 이혼은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재민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제한적이었어요. 반면 재판상 이혼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민은 잠시 고민한 후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소연과 지훈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변호사는 재민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불륜 상대인 지훈에 대해서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어요.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5천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재민은 지훈에 대한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훈 역시 기혼 여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는 이 역시 충분한 승산이 있다며 재민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마친 재민은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변호사와 함께 소장 작성부터 증거 정리까지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탐정이 수집한 자료들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증거들도 수집하기 시작했죠. 한편 재민은 소연에게 어떻게 알릴지 고민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소연이 당황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수도 있었어요. 변호사는 내용 증명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내용 증명서 작성을 위해 재민은 소연의 불륜 사실과 이에 따른 이혼 의사를 명확히 기재했어요. 또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지훈에게도 별도의 내용 증명서를 발송해 상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죠. 내용 증명서를 발송한 후 재민은 소연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며칠간은 소연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내용 증명서를 받은 후에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집에서도 전화 통화를 자주 하고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재민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소연이 내용 증명서를 받았으니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소연도 깨달았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며 소연의 다음 행동을 관찰했어요. 변호사는 재민에게 소송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부인하거나 다른 핑계를 대며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재민이 확보한 증거들이 워낙 확실하니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재민은 마침내 소연과 지훈에게 정식으로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었어요. 이제 법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서를 받은 소연은 처음 며칠간 재민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 여전히 아무 말 없이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자 점차 대담해지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먼저 재민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내용 증명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장난으로 보낸 것이냐고 물었죠. 재민은 차분하게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지훈과 함께 있는 것을 직접 봤고 탐정을 통해 증거도 수집했다고 설명했어요. 소연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만 이내 당당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뻔뻔한 반응이었죠. 소연은 재민에게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탐정까지 고용해서 자신을 미행했다는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지훈과 만나게 된 것은 재민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재민이 자신을 방치하고 관심을 주지 않아서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소연은 사랑이 식은 부부가 억지로 함께 사는 것보다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재민을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지훈과의 관계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주장하면서 재민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선언했죠. 재민은 소연의 이런 반응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후회라도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소연은 심지어 이혼 조건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과 예금의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소연의 당당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민의 변호사가 확보한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서브폰에서 나온 지훈과의 메시지 내용들이 공개되자 소연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재민에 대한 험담과 지훈과의 노골적인 애정 표현들이 드러나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호텔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들이었습니다. 침대에서 함께 있는 모습과 관계 후에 찍은 셀카 영상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소연은 이런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소연의 모습을 본 재민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지훈의 반응도 소연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상간소송 자체를 부인하며 단순한 연애였다고 주장했어요. 소연이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몰랐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서브폰에서 나온 메시지들을 보면 지훈이 재민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했죠. 법정에서 지훈은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소연이 먼저 유혹했고 자신은 속아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소연이 이혼 직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지훈의 거짓말을 하나씩 폭로해 나갔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소연과 지훈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변호사들도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다며 합의를 권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재민은 끝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판결을 받고 싶었거든요. 결국 법원은 재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연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다며 이혼을 허가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재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지훈에 대한 상간소송에서도 5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관은 기혼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도 이를 정당화하려는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죠. 판결 후 소연과 지훈은 법정을 빠져나가며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훈은 소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화를 냈고 소연은 지훈이 자신을 버린다며 울면서 따라다녔어요. 재민은 그런 모습을 보며 이들의 소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 재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그동안 재민과 소연은 같은 집에서 생활했지만 서로 말을 섞지 않는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소연은 판결 이후 급격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재민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죠. 재민은 이 기간 동안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당의 신도시 지역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20평 정도의 적당한 크기였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연과의 추억이 담긴 기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재민은 지난 1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하는 자책감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선택한 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배신이었으니까요. 재민은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 소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지훈의 상황은 재민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졌어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다니던 헬스장의 고객들이 그의 정체를 알아보고 온라인에 글을 올린 것이 시발점이었어요. 기혼 여성을 유혹한 불륜남이라는 오명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훈의 실명과 사진 그리고 근무지까지 모든 정보가 공개되었어요. 그가 운영하던 러닝 모임도 해체되었고 헬스장에서도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이 지훈을 기피하면서 헬스장 측에서 해고를 통보한 것이었죠. 지훈은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소연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선이 곱지 않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성격 차이로 알려졌지만 점차 불륜이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특히 소연이 회사 시간을 이용해 지훈과 만났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직장 내 분위기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소연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퇴사 후 소연은 조용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정확한 행방은 아무도 몰랐어요. 지훈과의 관계도 재판 과정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재미는 새 집으로 이사를 마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어요. 지난 몇 달간의 스트레스와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해방감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재민의 변화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집중력 있게 일에 임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활해졌어요.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던 시기가 지나고, 다시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상사들도 재민의 달라진 모습을 높이 평가했어요. 어느 주말 재민은 동해바다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혼자서 차를 몰고 가는 길이 상쾌했어요. 바다에 도착해서는 방파제 끝까지 걸어가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소연의 서부폰을 꺼냈어요. 탐정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회수한 것을 재판 후 돌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재민은 그 작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긴 배신과 거짓말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아픔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재민은 힘차게 팔을 뒤로 젖혀 서브폰을 바다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휴대폰이 파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재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후련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차례였어요. 재민은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